어머니 청한 부인이 병석에 누운 채로 내어준 돈 300원을 들고 나간 강모는 첩실 오육기에게 그 돈을 주면서 관계 정리를 선언하고 만주 봉천행 기차를 탔는데요. 한참 가는데 뒷좌석 어딘가에서 왁자지껄 소란이 일지요. 돌아보니 보따리를 옆에 낀 오육기가 천연덕스럽게 앉아서 열차 승무원과 다투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연은 떨쳐내려 해도 결코 떨쳐내지지 않는 인연이라고 하지요. 그 사촌형 강태는 왜 깨끗이 해결하지 않고 따라오게 만들었냐며 노발대발하지만 강모는 또 어쩔 수 없이 오육기를 데리고 봉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탑 근방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곳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지요. 조선 본가에선 마침내 초상이 났고 장손이 그 부재한 상가에서 양어머니 청한 부인을 땅에다 묻는 이기채의 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와의 그 사이가 각별했던 그의 슬픔은 너무도 깊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비통해하지요. 그 후 임신했던 며느리 효운도 해산을 하고 아들 철째를 낳지요. 만주 봉천으로 갔다는 그 어렴풋한 소식을 끝으로 남편의 근황은 모른 채 시할머니의 장례식까지 치루어야 했던 효우는 마음껏 울 수 있는 여유마저도 없습니다. 가문이란 것, 집안의 대소사, 부리는 종들의 문제까지 그녀는 20대의 나이로 눈코 뜰 사이도 없이 가혹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지요. 기둥처럼 어지했던 시할머니 청한 부인이 떠나자 제일 어른이 된 율촌댁은 사사건건 며느리를 타박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는 데다 시아버지 기체는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도 까탈스럽게 거지였고 이웃에 산재해 있는 일가부치들의 시선하며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절박한 그 상태의 삶을 이어가는데 이 와중에 데리고 온 그 몸종 콩심이에게서 기가 막힌 말까지 전에 듣게 되지요. 남편 강모가 부모님 처자식을 모두 버리고 만주로 간 것은 사촌누이 강실과 상피를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캄캄하고 캄캄하여라. 온통 눈앞을 가리는 안개를 바라보며 대청에 선 그녀는 망년자시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 나를 놓으리까 마치 인두로 가슴을 지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절망하는데요. 한편 또 강실의 삶은 어떨까요? 검은 꿀을 비롯해 이웃에 알게 모르게 이미 소문이 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강실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발자국 소리라도 들어봤으면, 제발 신발 벗어놓은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는 이것만 그리움은 나날이 깊어가서 강실은 마음을 앓고 또 앓는 거지요. 정이란 건 모든 이성 또 자기 신이 그동안 신봉해왔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뛰어넘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신이 피폐해진 채 집안에만 들앉은 채 일을 조금씩 하다간 시름 없이 눕고 마는 외동딸을 보면서 어머니 5, 6개월 되게 근심은 깊어가고 두 사촌 형제가 만주로 떠나고 나서 입이 까맣게 말라버린 강태엄마 수천댁 신앙고난 늘 아프기까지 한 율촌댁 매한이시 가문의 그 세동서뿐 아니라 전체가 순환을 겪고 있는 판국인데요. 이 와중에 나라에선 공출이네 뭐네 일본 총독부에서 내리는 가혹한 명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지. 얼마 전엔 장식의 명으로 백성들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며 날마다 닥달을 내대던 총독부가 이젠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작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국민정신 총동원이네 걸로 보국되네 흉흉하고 각박하고 극악까지 하기까지 한 세상. 그들은 녹그릇 숟가락 제기까지 뒤쳐내어 훑어갔으며
철은 가져다가 녹여서 비행기를 만들고 세기는 가져다가 녹여서 총알 탄피를 만든다며 난리법석을 떤 거지요.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삼천리 강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갔다고 소설은 말합니다. 쌀, 보리, 밀, 콩, 팥, 녹두, 참깨조, 땅콩, 감자, 고구마, 무, 배추, 사과, 감, 배, 면화, 누에고치, 모시, 칡, 왕골, 갈대, 멍석, 집, 소, 닭, 돼지, 토끼 가죽, 새 가죽, 돼지털, 양털, 계란, 목재까지 바리바리 실어갔으며 바다에서 잡은 온갖 생선, 톡, 김, 다시마를 가져갔고 산에서는 또 장작, 솔까지 솔뿌리 간소를 자르고 무명, 삼배, 모시, 비단, 금, 백금, 은도 가져갔고 구리, 유기, 노새 또 집집을 뒤지어 뺏어갔다고 소설은 말하는데요. 백출, 구기자, 청궁, 당귀, 인삼, 꿀, 오미자, 호두까지도 앗아가던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지고 가는 것은 식품이나 물건뿐만이 아니었지요. 탄강의 갱내로 무참히 넣어진 노무자들은 짐승처럼 가혹하고 참담하게 사육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뺏기고도 어떻게 이 나라가 명주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 놀랍다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소설엔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동네 안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검은꿀이었는데요. 양반과 서민이 사는 동네와는 또 다른 세상이 검은꿀이었죠. 그곳엔 무당과 백성, 상여군, 종의 신분에서마저도 밀려난 하청민들, 성녀, 광대, 기생 등 한계층 위의 사람과는 혼인마저 불가능했으며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대접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이렇듯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인간다운 상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서로 얽히며 설키며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간혹 꿈이란 게 존재했는데요. 남의 집 머슴이나 살고 하루 일꾼이나 해가며 목에 풀칠이나 겨우겨우 하면서 살던 춘복이와 옹군애가 또 그런 인간들이었지요. 춘복은 노총각이었고 옹군애는 그보다 나이 많은 가수댁이었는데요. 이를테면 연상연하 커플인 그들은 혼인은 안 해도 검은꿀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내연관계였지요. 그런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춘복은 응감생심 강씨를 연모하고 있었죠.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떠돌아다니며 물론 이렇게 조금 서로 어울려서 살았던 공배네라는 인척은 아니지만 지인관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머슴이나 살고 노비나 살던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자기처럼 천한 인간은 절대로 낳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장가도 안 갔죠. 양반 아씨 강씨를 보고는 그녀의 아기를 낳아보겠다고 벼르게 되는데요. 옹군애를 통해서 강실이 사촌오빠 강모와 어울려 상피를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소문이란 건 원래 가까운 사람보다 먼 곳에서부터 엉뚱하게 나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소문을 듣고는 자신의 그런 꿈을 구체화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거지요. 물론 이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종갓댁에 끌려가서 덕석에 말려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시가 강실에 태해서 수태를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믿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비의 신분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미가 양반이면 그 자식도 양반이요. 서로 까비가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어미가 쌍년이면 자식도 상민 혹은 그 종이 되는 것이 2조 500년을 이어온 법이었죠. 그런 중에 이제 대보름 밤이 오는데요. 남자들은 어레그레 하듯이 동산으로 달맞이 하러 가고 달불놀이를 하는 동안 여자들은 마을 가까이에 있는 다리로 몰려가서 자기 나이 수대로 다 그 다리를 밟습니다. 그런 그 지불놀이로 온 동네가 들떠있는 밤 5, 6골 댁은 수천 댁과 함께 다리 밟으러 가고 기영은 기영대로 또 종갓댁으로 올라갔죠. 실험 없이 집을 지키고 있던 강실은 마당의 나무 밑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미 늪이 되어버린 인연일망정 억제 못할 그리움 때문에 그녀는 가슴을 치는데요. 그가 오는 발소리만이라도 들었으면 뭐다로 다른 저리도 밝단 말인가. 무정한 사람, 무정한 오라비 의하면 이 그리움을 끊어낼 수 있으리. 애틋하고 그립고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찢고 또 찢고 마침내 강실은 혼절을 해버리지요. 이날 밤 강실의 집 단밖에서 나는 왜 쌍놈 껍데기를 쓰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하는가. 이를 북북 깔며 달에다 삿대질을 하는 동안 강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한 춘복은 미친 듯이 달려가서 강실을 얻고 근방의 대밭으로 가지요. 음동설 안에도 그 잎사귀 무성하게 검푸른 대밭은 하늘을 가리워 달빛마저 보이지 않는데 마른 잎은 푹 썩어요. 맨 땅에 냉기를 걷어주고 바람까지도 들어찬 그 대나무 줄기들이 막아주니 안성맞춤. 춘복은 혼신을 다해 강실을 품고도 품는데요. 반은 깨고 반은 죽은 상태로 강실은 그런 그에게 전신을 맡긴 채 자포자기 해버리죠. 시간이 흘러 집에 돌아온 강실은 그 길로 신앙고난 앓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입덧이 나고 부모 기영과 오륙골댁은 왜 저러지 하고 걱정만 하다가 마을 밖 진의원을 데려다가 진맥을 하는데요. 마음 약하고 겁도 많은 중늙은 진의원은 벌벌 떨면서 강실이 임신한 사실을 말하지요. 양반 가문의 교수가 임신이라니. 가문의 명예가 최고의 가치였던 양반집 가문에서 딸이 임신을 했다니. 초죽음이 된 부모는 딸을 닥달하고 이 사건은 엄밀하게 효원의 귀에까지 전해지지요. 남편과 상피 붙은 사촌 시누이가 어떤 놈과 내통해서 임신까지 했다니. 효원의 수치심과 낭패감은 오륙골댕 부부라 못지않은데요. 효원은 그러나 이미 그 자식 철제의 앞날에 그늘이 들이오는 사태까지 걱정 않을 수가 없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서지요. 효은은 집에 드나드는 박물장수에게 부탁해 강실을 자신의 그 친정 동네에 있는 절간으로 보내어 숨기려고 엄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일단은 그곳에서 몸을 풀고 그 다음 문제를 풀기로 마음먹었지만 일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그때쯤 다른 일로 의심을 받은 춘복이 기체의 앞마당에서 몰매를 맞고 반죽음이 되어서 자신의 오두막에 실려와 누워 있는데요. 내연의
남편이며 또 사랑이기도 한 춘복을 정성껏 간호하던 옹군애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강씨를 범한 사실은 춘복이 실토를 했고 그녀가 멀리 가버리는 게 어쩌면 옹군애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해결책이겠건만 양반아 씨를 씨앗으로 만들어 마음껏 학대하고 싶은 악마의 속성이 그녀를 뒤흔든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박물장수를 자신의 오두막에 유인한 옹군에 그녀는 그 길로 춘복의 오두막에 달려가 이 일을 숨긴 채 온갖 열성을 다해 죽어가는 춘복을 살려내지요. 제가 읽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4권, 5권, 6권, 7권, 4권을 더 읽었습니다. 최명희의 혼불을 일로라면 그 문장의 섬세함과 유려한 문체에 혹하게 되는데요. 달빛은 바람꽃같이 자욱하였다. 앞마당 화단에 흐드러진 떨기로 피어난 모란과 작약의 희고 붉은 꽃무리. 정이란 무서운 것, 아무리 멀리 도망을 가도 그만큼 더 멀리 따라오는 사람. 누가 해서 이렇듯 섬찟하도록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처연하기도 하고 자지러질 것 같기도 한 순수한 문체는 일련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로 섬세하고 유려합니다. 사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한과 탄식이 녹아내리는 한국적 정서가 녹여내는 문체의 서술 방식에 전율하면서 읽었던 혼불. 덧붙여서 작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의 피폐한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며 자칫 잊을 뻔했던 역사의 가오를 학습하기를 염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8권, 9, 10권을 읽고 나서 혼불 3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